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카이스트의 이명태입니다. 많이 답답하시죠? 예, 희망의 차 있으신가요? 아, 우리가 경제 문제를 하든 사람의 건강 얘기를 하든 진단이 올바른가 그리고 처방이 올바른가 이런 순서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환기에 맡고 있는 한국 경제 과연 특히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는 제이노믹스의 한국 경제에 대한 진단은 올바른가, 처방은 올바른가? 그러면 이런 정치적 상황에서 기업들은 무엇을 해야 되나 이렇게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정부의 경제 정책의 중심을 추측하라면 우리나라가 양극화가 재난적으로 진행돼 있고 분배에 대한 부의 재분배가 시급한 나라다 이렇게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정부의 중추적인 의사결정권자들이 재난적 양극화가 돼 있을 때마다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금년에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어느덧 우리는 부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나라가 됐다. 양극화가 가장 극심한 나라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길거리에 노숙자가 많다는 겁니다. 그렇게 양극화가 많은 나라면 한국은 아마 다른 나라에 비하면 그런 현상이 잘 보이지 않죠. 한 번쯤 본인들의 주장을 의심해 볼 만도 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정부가 포용적 성장을 추구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다보스 포럼, 지금 진행되고 있는 다보스 포럼이 매년 포용적 성장 보고서를 지난해부터 발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경제 규모가 큰 나라들의 소득 분포, 진위 계수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뒤쪽에서 네 번째 소득 분포가 가장 낮은 나라가 이 표본 국가 중에 대한민국입니다. 과거 10년 동안의 변화도 0.1만큼 높아져 있고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더 여기서 주목해 볼 사항들이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진위 계수가 확 떨어진 나라들이 있습니다. 저 파란색인데요. 터키, 아르헨티나, 브라질이 그런 나라입니다. 소득 분포가 줄어드는 게 통계적으로 줄어드는 게 좋으냐? 좋지 않습니다. 항상 그렇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나라 특징이 뭡니까?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 경제가 망해서 대기업이 없어지고 다 가난해지면 소득 분포가 줄어듭니다. 우리나라하고 싱가포르를 소득 분포를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싱가포르는 도시국가고 우리는 강원도 산골도 있고 제주도에 어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득 분포와 국가의 크기, 국민의 숫자를 대비해서 분포를 보면 대한민국보다 인구가 많은 나라 중에서 소득 분포 진위 계수가 우리보다 낮은 나라는 독일이 유일이라 합니다. 근데 독일도 최근에 올라가서 우리나라하고 격차가 없어졌습니다. 제가 여기 보여드리는 그래프는 2016년 그래프입니다. 개인 소득은 간두고 가계 소득이 어떻게 되느냐? OECD 지난해 2017년 자료입니다. 빨간색이 대한민국입니다. 낮은 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개인의 소득으로 보나 가계 소득으로 보나 대한민국이 그렇게 높은 나라 아닙니다. 자, 빈곤율을 보면 2017년에 우리나라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맨 위에 고령 노인의 빈곤율이 다른 나라보다 특출하게 높다는 걸 빼놓고는 평균적으로 우리나라가 가장 상대적 빈곤율이 높은 나라 아닙니다. 노인이 이런 이유는 지금 70대 이상은 국민연금이 시행되기 전에 은퇴하신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없는 세대들이 고령층의 포진에 있고 이 노인 빈곤율도 급속히 개선돼 가고 있습니다. 왜? 지금은 연금이나 퇴직연금이나 기업연금을 국민연금을 받아가는 은퇴 인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소득은 간두고 자산은 어떤가를 보시면 위키피디아의 자산 불평등 지수를 쳐보면 놀랍게도 2016년 크레딧 스위스에서 한 연구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자산의 분포가 네 번째로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는 나라로 나옵니다. 이 통계는 2018년 다보스 포럼의 포용적 성장 보고서에서
웰스 지니 인덱스로 봐도 우리가 70으로 우리보다 적은 나라는 일본, 그리스, 스페인과 같은 몇 개 나라를 빼놓고는 다 우리보다 지니 계수가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통계에 잡히지 않는 많은 재분배를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의료보험을 최소 부담하시는 분들은 17,460원을 내고 최고 많이 부담하시는 분들은 347만 8,580원을 부담해서 최소 부담하는 대비 최고로 많이 하시는 분들은 200배, 평균 10만 9천 원 정도의 의료보험비를 내는데 최고 많이 부담하시는 분들은 31배를 부담하고 똑같은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는 나라입니다. 국민연금 소득의 9%를 부담하고 있는데 저소득자는 불이백의 최고 4.8배까지 받을 수 있고 고소득자는 불이백의 1.8배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고소득자인 경우 사실은 국민연금에 들지 않고 저축을 해놓는 게 훨씬 더 수익성이 좋습니다. 60세, 65세가 넘었다고 지하철을 공짜로 태워주는 등과 같은 사회적 현물급여에 의한 소득 재분배도 있습니다. 이런 거를 집어넣으면 우리나라의 상대적 빈곤율은 보고되는 빈곤율에 비해서 27%가 감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이번 정부가 인정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정도의 부의 재분배를 하고 있는 사회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유엔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소위 포용적 성장 지수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지수가 있는데 HDI, Human Development Index라고 하는 게 있고 이것들은 평균 수준에서 부와 건강과 교육 수준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게 어떤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경제적 과실은 이 세 가지입니다. 소득이 어떻게 되느냐, 건강이 어떻게 누려지느냐, 또 교육 기회가 고르게 주어져서 다음 세대가 얼마나 기회에 접근을 하느냐, 이 가지고 재는 게 일반적인 일인데 그 평균을 재는 게 17이고 분산까지 같이 재는 게 휴먼 라이프 인디케이터라고 해서 개선된 지수입니다. 거기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14입니다. 우리나라보다 밑에 우리가 부러워하는, 특히 우리 이번 정부가 입만 열면 찬양하는 북구 유럽의 룩셈부르크, 핀란드, 캐나다,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등등, 벨기에 등등이 우리보다 순위가 낮습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그 포용적 지수가 개선되고 있고 수준도 높은 나라에 있어서 스탠드아웃, 뛰어난 그룹의 경계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기업에 대한 반기업 정서를 너무 많이 퍼뜨리고 있습니다. 다행히 물러나시긴 했지만 장하성 전 정책실장은 청년들에게 왜 분노해야 하는가라는 책에서 대기업의 이익 중에서 근로자들이 가져가는 임금소득 배분율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분배가 애초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것으로 청년들을 선동해 왔습니다. 그런데 노동집약에서 자본집약으로 가고 도메스틱 내수 산업에서 글로벌 기업이 되면 이익이 커지고 노동이 참여하는 비중이 줄기 때문에 이게 줄어드는 게 정상이고 경제가 발전하는 겁니다. 이 발전하는 걸 거꾸로 해석해서 이 비율이 줄어드는 걸 가지고 수준이 줄어드는 거로 해서 젊은이들을 선동해 왔습니다. G20 국가의 과거 1970년부터 2014년 사이에 이 임금소득 배분율을 보면 다 줄어왔습니다. 선진국들이. 그중에서 한국은 경제성장 속도가 가장 빨랐고 대기업의 글로벌화가 빨랐기 때문에 당연히 주는 속도도 더 빨라야 되는 거고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2000년부터 2014년에 그 각 나라의 소득 불평등 지수가 증가하느냐 줄어들었냐, 임금소득 배분율이 증가했나 줄어들냐를 보여드리는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여기서 이번 정부가의 그 가치관대로라면 임금소득 배분율은 늘어나고 진위 계수는 줄어들어서 빈부격차가 균등해지면 좋은 나라가 될 것 같은데 그 나라에 속한 나라가 보시면 이탈리, 아르헨티나, 브라질입니다. 이런 경제로 대한민국 가야 되나요? 그 반대쪽이 소득 불평등 지수가 증가하고 임금소득 배분율이 낮아진 나라들이 오스트리아, 그 고도 성장을 했던 중국, 그리고 세계 경제의 강자로 지금 칭찬받고 있는 독일, 일본이 1호기에 속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여기에 속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통계에 대한 해석 능력마저도 의심이 되는 선전선동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갑자기 월라벨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장시간 근로에 대한 비판이 높아졌고, 그 비판을 기준으로 52시간제의 노동 규제가 시행됐습니다. 그러면서 OECD에서 연간 평균 노동 시간이 유럽 국가들은 1,400시간인데 우리 2,000시간이다. 너무 장기 근로에 시달린다. 대통령께서는 경제가 우리 수준인 나라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장기 근로에 시달리는 나라는 본 적이 없다는 말씀까지 했습니다. 근데 평균 노동 시간은 경제에 참여하는 모든 근로자가 한 노동을 참여자의 숫자로 나누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예시를 보여드리면, 두 명이 있는 경제에서 한 사람은 실업자고 한 사람은 전일제로 8시간 일하면 일일 평균 노동 시간은 8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실업자가 2시간을 일하게 되면 두 사람이 경제에 참여하고 총 노동 시간이 10시간이 돼서 평균 노동 시간은 5시간이 됩니다. 두 번째 케이스가 전 번째 케이스보다 근로를 적게 하는 나라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균 노동 시간의 함정이 그렇습니다. 왜 유럽이 평균 근로 시간이 낮게 내느냐? 노동 참여율이 높고 파트타임 근로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령화가 우리보다 훨씬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고령 노동자들이 노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연평균 근로시간하고 국민소득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추세선, 즉 소득이 낮은 나라면 시간당 부가가치가 낮기 때문에 긴 시간 일을 해야 되고, 소득이 높으면 조금 일을 해도 소득이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적게 일하고 있는데, 이 추세선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크게 벗어나 있는 나라는 홍콩, 싱가포르, 룩셈부르크 같은 나라입니다. 자, 이게 유럽의 평균 노동 시간의 변화입니다. 유럽도 근로 생산성이 낮을 때는 주당 70시간 이상 일을 했습니다. 주당 40시간으로 내려간 게 유럽 국가들이 2000년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당 40시간입니다. 2000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나눠보면. 그런데 우리는 지난해 3만 불에 들어갔고, 유럽의 그 선진 국가들이 언제 3만 불에 들어갔습니까? 스위스는 1987년이고 룩셈부르크가 1990년이고 스웨덴은 91년입니다. 무려 30년 전에 우리의 지난해 국민소득에 접근했습니다. OECD 들어갔다고 갑자기 우리가 OECD 국가의 평균 국가거나 선진 국가처럼 착각하는 OECD 병이 우리나라를 아주 만연하고 있습니다. 자, OECD 3만 불 국가 들어간 건 30년 뒤졌는데 노동 근로 시간은 지금 18년 뒤져 있는 겁니다. 그들이 2000년에 했던 노동 시간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성경에도 일하지 않는 자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잘 살고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이번 정부가 하는 많은 경제 실정 중에서 우리나라를 그나마 발전시켰던 근로 윤리를 파괴하는 이러한 일들, 무책임한 일들은 가장 큰 실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대기업이 우리나라 경제 문제의 모든 근원인 것처럼 선동해왔고 비판해왔던 것이 너무 오랫동안 이 나라를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보면 기본적으로 이 재벌은 한국에만 있는 예외적 괴물이고 모든 경제적 독점의 주인공들이며 혁신의 걸림돌이라고 하는 생각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에 지금 만연하고 있는 갑질이라는 용어도 상당히 위험한 용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갑을 관계는 영원히 시장에서 존속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잘 되는 것은 자기의 바게닝 파워를 높여서 을이 갑이 되는 것만이 되는 거지 다 같이 갑이 되는 사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에 대한 관계를 모든 것을 착취의 관계, 불공정의 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제 존경하는 우리 좌승희 박사님하고 이태규 박사님이 쓴 책 중에서 지금 보여드리는 이 그래프는 국민소득이고 세로 측은 그 기업이 축적한 자산을 국민수로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자산을 많이 축적한 기업들이 얼마나 크게 성장했냐를 보면 아주 정비례 관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을 크게 축적한 기업들이 많아야 당연히 거기서 부가가치가 많이 생산되고 국가가 부유해지는 거죠.
그런 기업이 많다고 해서 이쪽 왼쪽 편에 있는 그래프는 진위계수하고의 관계입니다. 자산이 축적한 튼튼한 기업이 많을 때 사실은 소득 불평등도 감소하지 그거에 의해서 확대되지 않습니다. 최근에 맥킨지에서 그 아주 과거 50년 동안 지속적으로 3% 이상을 성장해온 우수한 나라들로부터 좀 보고 배워라 하는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말에요. 근데 거기서 지속적으로 성장을 잘하는 보고 배워야 될 그 나라의 7개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대한민국으로 칭송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보여주는 그래프 중에 국가가 연도별로 아주 고소득 선진국가 그리고 중간이 우리나라 같은 아웃퍼포머들 아주 성과가 높은 나라고 뒤에가 국민소득이 낮은 나라들인데 그 중에 1년에 5천억 이상 하는 기업의 매출하고 부가가치가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드린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모든 선진국가에서 또 우리가 같은 아웃퍼포머에서도 대기업의 부가가치 비중이나 매출액 비중이 계속 증가해왔고 이게 높은 나라일수록 잘 사는 나라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 저희 카이스트 학생들을 데리고 핀란드를 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훌륭한 회사라고 그래서 방문했던 회사가 코네라고 하는 엘리베이터 회사입니다. 근데 이 엘리베이터 회사는 지금부터 95년 전에 이 회사의 초대 회장인 해럴드 허린이라고 하는 분이 인수해서 지금 95년 동안 그 집의 장자들이 3대 회장까지 하고 4대 회장은 두 번째 아들이 최근에 2003년에 승계를 했습니다. 이렇게 지배를 해도 족벌이다 이런 얘기 다 안 하고 핀란드나 독일 같은 데서는 기업을 인수해서 승계를 해서 고용을 9년 몇 년 이상을 지속하면 상속세를 다 면제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히든 챔피언 기업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번에 제가 우려하고 있는 상법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기본적으로 대주주의 의사결정 권한을 억제하려고 하는 것들이 기본 방향입니다. 그런데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툭하면 기업 경영들한테 쥐꼬리만한 지분을 가지고 황제 경영을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기업의 본질을 잘 모르시는 아주 무지한 선동인데 기업은 원래 황제 경영해야 되는 겁니다. 기업은 비즈니스를 제일 잘하는 분한테 모르는 사람들이 돈을 몰아주고 그분의 의사결정에 대한 과실을 나눠 먹는 것이 기업 경영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네바다의 현인이라고 알려진 워렌 버핏의 회사도 보시면 워렌 버핏의 주식 클래스 A 주식은 무려 한 개에 3억 원에 가깝고 다른 보통 주식에 비해서 10,000배의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차등 의결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워렌 버핏의 의사결정에 도전을 하지 못하죠. 특히 기술의 변화가 빠른 IT 회사들은 다 보시면 창업자들이 작은 지분을 갖고 있지만 7배에서 150배의 의사결정을 가지고 절대적인 의사결정을 빨리 하고 있습니다. 재산권을 어떻게 보호하느냐가 시장경제 왜 남미에서는 자본주의를 돕해도 가난하고 유럽은 잘 사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했던 책이 자본의 미스터리라고 하는 소또의 책입니다.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이 그 나라가 자산권을 얼마나 잘 보호해 주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발전하고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환출자는 전 세계 어느 나라 있고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는 것은 영미의 거대한 시장에 있는 소수 기업에 의해서 예외적인 존재일 뿐 재벌도 순환출자도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지배 구조입니다. 보여드리는 것은 지금 도요다의 순환출자 현상하고 여성들이 좋아하는 에스테라우드 프랑스의 순환출자 과정입니다. 저는 가끔 제가 경제를 조금 아는 경영학자라는 것을 요즘처럼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 이 사회가 이성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다고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이념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다.
제가 존경하는 경제학자 미제스가 1962년에 이런 한탄을 했습니다. 정치인들은 그들의 정책이 그들이 내거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표를 주는 대다수가 그 정책을 지지하느냐 안 되느냐에만 관심이 있다. 인센티브 자체가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악한 정치 과잉의 나라 속에서 기업인들이 너무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대가를 우리 사회가 많이 치를 것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갖고 있는 인식입니다. 우리 진짜 문제가 무엇일까? 방 안에 거대한 코끼리가 있는데 아무도 보지 않는 것을, 이 방 안의 코끼리라고 하는 것은 진짜 문제를 외면하는 서양의 비유입니다. 우리나라의 거대한 코끼리는 무엇인가? 저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교육개혁과 노동개혁을 실패했고 과도한 교육 인플레이션을 가져와서 기대치만 높여놨다는 거고요. 정치인들이 우리나라의 경제 능력을 넘는 약속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 정말 근본적인 것은 상대적 글로벌 경쟁력을 우리 경제가 유실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지난 대선 때 모든 여야 후보들이 시급 1만 원의 최저임금을 약속하는 것을 보고 경악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을 67%만이 근로소득입니다. 그걸 가지고 다 계산해 보면 우리나라에서 월 평균 기대할 수 있는 급여는 2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학생들한테, 제가 청년들한테 물어봅니다. 너 일자리 잡으면 초봉 얼마면 좋은 일자리 잡았다고 생각하냐? 그러면 겸손한 학생이 한 5천만 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시급 만 원을 주고 52시간 일하면 210만 원을 훨씬 넘어갑니다. 그 뭔 얘기예요? 최저가 평균보다 높다는 얘기잖아요. 애초에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 정도로 비이성적인 사회입니다. 더 우리가 주목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내부 총질에 모든 에너지를 소진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같은 재벌도 없고 강성노조도 없는 다른 나라 선진국에서 지금 오른쪽에 보여드리는 건 청년 실업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뒤에서 한 5번째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우리보다 훨씬 더 높고 맥킨지가 2차 대전 이후 최초로 아버지보다 가난한 세대를 양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보고서를 최근에 냈는데 거기 보고서에 의하면 2005년서부터 2014년 사이에 전 세계 선진국 경제에서 국가의 GDP 성장률보다 가처분 소득이 못 올라가는 가정이 얼마나 되느냐, 가구가 65% 70%가 국가의 GDP 성장만큼 가계소득이 못 올라간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보수 측이 볼 때는 강성노조, 진보 측이 볼 때는 그 사악한 재벌이 없는 나라에서 왜 우리보다 더 어려운 경제 문제를 해결 못하고 있느냐, 왜 이렇게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변화가 우리를 닥치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제일 큰 게 사업의 글로벌화입니다. 두 번째는 인구 구성이 급격히 변화돼서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고 기술의 급격한 변화, 모든 사람이 대도시의 경쟁력에 의해서 경쟁하다 보니까 대도시에 몰려들으니까 교통 문제하고 주택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들은 어느 한 나라도 피해갈 수 없는 글로벌 트렌드입니다. 우리는 근데 이 글로벌 트렌드에 어떻게 대응할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부의 작은 모순을 확대해서 그걸 해결하겠다고 모든 에너지를 내부 소진에 서로의 총질하는 데다 지금 소진하고 있지 않나, 이런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처하고 있는 경제 현실을 보여주는 그래프 중에 왼쪽 그래프가 가장 충격적인 그래프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1980년대부터 선진국이 전체 지구의 GDP에 차지하는 비중하고 개발도상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떻게 변화했는 걸 보여드리는 건데, 보시면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선진국이 전체 GDP의 65%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90년대 초반부터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리고 개도국의 비중이 엄청나게 커져 있죠. 이유가 뭐냐면 바로 등소평의 개방 개혁의 결과입니다. 이 개도국의 중요한 국가들이
다 세계 경제에 참여하면서 이들의 부상이 결국 선진국들이 가지고 있던 독과점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전부 싼 나라, 이런 개방된 나라로 생산을 옮기고 그러면서 GDP가 성장해도 그 일자리는 다른 쪽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아까 같은 통계가 나왔습니다. 2차 대전 후에 미국이라는 한 나라가 독점주의를 노렸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미국 혼자서 전 세계 공산품의 42%를 생산했고 석유의 62%를 생산했으며 전 세계 전기의 43%를 미국 혼자 2차 대전 후에 생산했습니다. 이후에 영국, 독일, 일본, 네마리용 다 여기 선진국 대열에 조인하면서 독점에서 과점으로, 그리고 어마어마한 인도,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동구 유럽, 러시아들이 세계 경제에 편입되면서 이제는 완전 경쟁 시대가 됐다.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떤 내부의 분배 구조를 개선해도 이 글로벌 완전 경쟁 시대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지 않고는 부가 창출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큰 코끼리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하도 우리 사회가 분배 문제에 집착을 해서 이 소위 이니퀄리티가 뭐 때문에 생기는가를 설명하는 경제학 논문을 한 300편 이상을 읽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찾아낸 이유는 바로 제조업은 자동화가 쉽고 해외로 이전이 쉽기 때문에 제조업의 고용 비중이 줄면서 그 선진국 경제의 노동자가 어려워졌다는 이유가 하나 있고요. 제조업의 일자리가 줄어들면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아지는데 서비스업의 특징은 뭐냐면 학력 간 임금 격차가 크다는 겁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사자 들어가는 지식 전문가 집단들은 돈을 많이 버는데 그런 지식을 운영할지 모르는 노동집약의 서비스업은 임금 수준이 낮아서 이 서비스업의 고용 확대가 전체 사회의 임금 소득 확대의 60~70%는 다 여기서 설명이 된다고 하는 것들이 지금까지의 설명입니다. 또 하나는 기업 내에서 사장님이 얼마 가져가느냐, 부장님이 얼마 가져가느냐, 사원이 가져가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삼성전자에 들어갔느냐, LG전자에 들어갔냐가 더 중요하다. 뭐냐 하면 한 그 이익이 혁신에 성공한 기업한테 슈퍼스타 경제로 몰리기 때문에 위딘 펌보다는 비팀 펌의 격차가 이 격차를 확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시면 우리나라 제조업 일자리가 계속 줄어왔고 미국의 10%를 생각하고 다른 나라 생각하면 지금 20% 부근의 제조업 일자리는 훨씬 더 줄어들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가 그간 임금을 많이 높여왔기 때문에 자동화에 대한 산업용 로봇의 활용도도 전 세계의 한 9배로 높고 세계 1위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지역 서비스업에서도 자동화의 유인을 크게 높여왔다 하는 것들이 현실입니다. 더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한 나라의 제조업 일자리가 언제 피크를 치느냐. 이게 맥킨지가 1995년에 그때까지의 이게 각 나라에서 보니까 한 12,400불까지는 제조업 일자리가 늘어나서 한 22%에서 피크를 치고 줄어든다. 이런 것들이 당시의 실증적 자료에 의한 이 포물선 그래프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5,500불일 때가 피크다. 즉 이 저임금 근로 국가들도 임금 소득이 낮아도 이 제조업은 자동화가 돼 있어서 공장을 옮겨서 생산하는데 아무 무리가 없다. 그래서 이미 중국이 베트남한테 일자리를 잃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그 피크를 지나도 한참 지난 거죠. 옛날에 12,400불을 통해서도 지났고 5,500불 하면 더 지났고요. 그럼 제조업이 국가 GDP를 삼성전자 같으면 갤럭시를 대부분 하노이 공장에서 생산하는데 그래도 국가 경제에 계속 기여를 하죠. 그럼 이게 언제까지 국가 경제에서 GDP의 기여도가 제조업이 주도하느냐 보면 1995년은 48,500불까지는 제조업의 그 국가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올라가다가 한 5만 불에서부터 내려간다고 그랬는데 최근에 보니까 이게 2만 7천 불 정도에서 피크를 치고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정부가 어떤 정책을 쓰든 제조업이 우리의 성장을
주도하고 거기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그렇게 현실적인 기대가 아니다. 이런 걸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글로벌화의 압력은 우리가 중국이 개혁 개방을 하면서 IMF 외환위기 이전 90년서부터 97년 사이에 우리나라에서 농업하고 봉제, 가죽, 신발을 만드는 저임금 노동집약 산업의 고용이 한 40%가 줄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공장에서 쫓겨나니까 간 게 어디냐면 자영업이고 식당으로 갔습니다. 그 영향이 지금은 이제 기간 산업 위주로 지금 자본 집약 산업을 위협하는 단계가 와가지고 조선이 뺏겼고 자동차가 흔들거리고 LCD가 지금 위험하고 타이어를 뺏기고 있고 이런 와중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중국이 이 하버드의 경제학자 리차드 프리만이 전 세계에서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저임금 근로자가 2000에서 2005년 사이에서 15억에서 30억으로 늘어났다. 이거를 거대한 2배가 됐다라고 하는 The Great Doubling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인구 대국들이 다 글로벌 경제에 편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임금 올리면 소득주도 성장이 된다라고 하는 ILO의 임금주도 성장률을 포장한 이상한 요설이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독일이 왜 그 90년대 초반에 유럽의 환자에서 슈퍼스타 경제가 됐는가를 설명하는 최근의 논문에서 여러 가지 가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하르츠 노동개혁, 두 번째는 유로존에 들어가면서 환율에 대한 특혜, 세 번째가 그런데 그런 것들은 실증 연구에서 다 거부되고 이 설명하는 그래프가 하나입니다. 이게 뭐냐면 제조업의 단위 임금입니다. 유닛 레이버 코스트입니다. 즉 한 개의 물건을 생산하는데 얼마 임금이 들어가냐 보면 유럽이나 경쟁 상대가 되는 선진국이 다 올라갔는데 독일만 계속 내려갔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 하면 노동 생산성망보다 임금 상승이 낮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위 임금이 내려가죠. 이게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게 된 배경이고 이것이 지금 90년대 초에 독일이 유럽 환자에서 그 경제 대국이 되는 비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경제가 어려워지는 배경에는 우리 사회가 어마어마한 고비용 국가가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2010년서부터 2014년까지 보여드리는 거는 2016년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본하고 미국하고 우리의 유닛 레이버 코스트 단위 임금의 비교입니다. 우리는 OECD 평균 미국하고 거의 같은 수준으로 올라간 반면에 일본은 2010년에 비해서 지금 임금이 유닛 레이버 코스트가 낮아져 있습니다. 더 싸게 생산하는 거죠. 어제 아베 수상이 다보스 포럼에서 자랑스러운 연설을 했습니다. 일본이 드디어 그 패배주의를 극복했다. 자기 6년의 집권 동안. 그러면서 자랑한 게 뭐냐면 여성이 전에 자기 6년 전보다 200만 명이 더 고용에 참여를 하고 있고 고령 인구가 200만 명이 또 추가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모자라서 이제 국경을 개방해서 어마어마한 숫자의 노동자들을 수입을 하겠다 이거였습니다. 그 배경에는 이렇게 비용을 낮춘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이미 말씀드렸듯이 80년대 학력 간 임금 격차가 크게 벌어졌는데 성급하게 진보 진영에서는 레이건 대처의 신자유주의 때문이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 신자유주의하고 아무 상관없이 모든 나라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그거는 서비스 산업의 고용 확대가 늘어나면 서비스 산업은 여러분 자녀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사, 변호사, 변리사 이런 분들은 소득이 높고 식당에서 일하는 분들은 너무 경비로 일하는 사람이 낮은 이유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렇습니다. 오른쪽에 보여드리는 게 2018년 2분기의 스마트폰의 마켓 시어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게 이익 점유율입니다. 보시면 그 애플은 기껏 해봐야 11%에서 12%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지만 이익의 62%를 가져가고
삼성전자는 20% 정도의 마켓셔를 가지고 있지만 17% 정도의 이익을 가져가서 두 회사가 80%를 가져가고 나머지 회사는 이익을 거의 못 가져가는, 이게 승자 독식의 시대가 돼 있습니다. 왜 매년 새 폰을 사냐 하면 가성비가 좋아서 사는 게 아니라 지난해 거보다 멋지기 때문에 삽니다. 그래서 소득 수준이 낮을 때는 가성비로 장사를 하지만 소득 수준이 높을 때는 명품을 가지고 장사를 해야 되는 위치제라고 그러죠. 그렇게 이전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설비의 싸움도 아니고 자본의 싸움도 아니고 어떻게 새로운 것을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내는 두뇌의 싸움에 의해서 이익이 한 군데 집중되니까 1등하고 나머지 기업들하고의 이익 격차가 극도로 벌어지는 슈퍼스타 이코노미화가 진행되고 있고, 이것이 어느 회사에 들어갔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 연말에 보너스가 몇 천만 원씩 차이가 나는 것이 그 빅팀 펌의 소득 격차를 확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비극적인 현상은 뭐냐 하면 지나치게 영세 기업이 많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 영세 기업 자영업자 분포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고 1000명당 51개 이상이 있기 때문에 20명 중에 한 분은 사장님인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기업 규모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나라 기업 개수하고 일본의 개수가 거의 같습니다. 300만 개에서 일본이 GDP의 우리 3배이니까 3분의 1 규모밖에 안 되고 미국의 7분의 1 정도의 규모가 우리나라의 영세 기업의 현상입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한 번 뽑으면 해고도 못하게 하고 노동 규제가 많다 보니까 대기업들이 전일직 고용을 되게 회피해서 다른 나라하고 달리 고소득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고용 구조는 저소득 국가, 영세 기업에 다 일을 하고 대기업의 고용 비중이 극히 적습니다. 어느 정도 적으냐 하면 2014년 기준으로 2017년에 OECD 보고서에 의하면 250인 이상 사업장의 고용 비중이 러시아는 60%, 미국은 50%, 그리고 일본이 한 50% 정도 되고 대개 유럽의 선진국들이 40%에서 50%가 250인 이상에서 일을 하는데 우리는 12.8%만이 250인 이상에서 일을 하고, 이런 대기업의 고용 비중이 이렇게 낮은 나라는 OECD 국가에서 제가 옆에 붙여놓은 그리스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극도로 영세 기업 중심의 고용 분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대기업은 소수고 대기업이 동맥이라면 나머지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은 실핏줄인데 동맥이 작으면 아무리 해도 경제가 잘 안 돌아가는데 왜 이렇게 적어졌느냐 하는 문제를 대기업의 독점력에 의한 폐해냐, 지나치게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 내지는 대기업에 대한 규제 때문이냐는 우리 사회가 정말 진지하게 토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증 데이터를 보지 않고 이미 결론은 나 있습니다. 이게 재벌의 독점력에 의해서 이렇게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는요 지금 얼마나 무모한 경제 정책이 쓰여졌는가는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로 봅니다. 최저임금의 영향도라고 해서 몇 퍼센트의 근로자가 적용을 받느냐 그러면 이 8,000원 올렸을 때 한 25% 정도 됩니다. 그런데 주유수당포에서 10,000원이 올라가면 영향을 받는 근로자의 40%가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고 있고, 최근 보도에 보셔서 알겠습니다만은 5천만에서 7천만 원 받는 현대자동차의 상당수의 근로자들도 최저임금 이하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약 500만에서 700만이라고 주장되는 자영업자들이 이거에 다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전체 고용의 25%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경제활동 인구의 65%가 영향권 안에 들어간 겁니다. 이건 최저임금이 아니죠. 다른 나라에서는 다 한 자리 숫자입니다. 유일하게 두 자리 숫자를 기록하고 있는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이런 무모한 정책이 수행됐는데 이걸 자꾸 최저임금이라고 우기고 있어요. 이거 최저임금은 아닙니다. 국민의 평균 임금을 정부가 결정한 나라가 된 겁니다. 이 정부가 포용 성장을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저는 그 주장, 포용적 성장을 하면 좋죠. 그래서 포용적 성장이라고 돼 있는
국제기구의 보고서를 다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린 결론은 이 정부의 경제 정책을 하는 분들은 포용적 성장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국제 보고서를 읽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OECD의 포용적 성장에 대한 보고서에서 최저임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도한 최저임금은 당연히 고용을 해친다. 그래서 다른 분배 정책하고 아주 조심스럽게 고려돼야 되고 조심스럽게 시행을 하고 일자리 유지를 받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은 아주 과하지 않은 수준에서 조심스럽게 시행돼야 된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고난행군 10년을 거쳤습니다. 저는 여러 군데서 과격한 발언을 했는데 문재인발 고난의 행군은 이제 시작이다. 여기 우리 인식 못하고 있는데 최저임금 금년에 또 올렸죠. 내년에도 또 올릴 겁니다. 그리고 주휴수당하고 20% 이상에 올렸죠. 그리고 52시간 규제에 슬쩍 끼워놓은 거에 의하면 소위 공휴일도 다 유급 휴일로 바꾸라고 해서 이것도 시간제 근로자들로 하면 연간 6%의 추가 인상이 21년부터 또 돼야 됩니다. 집권 3, 4년 만에 실제 누적적으로 국민의 그 경제 활동의 65%의 임금을 5, 60% 올려주라고 하는 7, 80% 올려주라고 하는 이런 게 어떻게 고난에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북구 유럽의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학자가 큰일 났다. 북구 유럽이 점차 국가주의에서 시장 자율로 평등에서 효율로 다 이전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린 그래프입니다. 그런데 우리만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요. 시장의 자율보다는 국가가 다 결정을 해서 카드 수수료도 국가 결정하고 주택담보대출 조건도 장관이 결정하고 임대료도 장관이 결정하겠다 그러고 다 정부가 결정하겠다 그럽니다. 임금도 다 결정하고요. 효율보다는 평등이 앞섭니다. 예산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사회가 부채는 늘어나고 비생산적인 쪽에 그 소위 미래 생산성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 현금성 복지만 하고 있어서 가장 나쁜 쪽의 정부 재정 운영으로 OECD는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 혁신 성장이 세계가 다 조화로워서 잘 될 거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공정경제라고 하는 것이 지배구조에 대한 규제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이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입니다. 이 두 가지 규제는 전 산업의 규모에 상관없이 다 되는 규제고 혁신성장이라고 해서 인터넷 은행 보호해봐야 소수 몇 개의 기업에 해당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규제 확대이기 때문에 조화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상충됩니다. 혁신성장하고 소득주도 성장하고 공정경제는 당연히 상충됩니다. 이 비교적 진보적인 신문인 보스턴 리뷰가 이런 한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진보적인 경제학자들은 소위 도덕적 경제학, 눈먼 도덕적 경제학자들은 아담 스미스가 얘기한 보이지 않는 소원의 한계를 자꾸 강조하다 보니 글로벌 경제의 연관성에 대해서 애써 외면한다. 우리 정부는 이 문제에 이 아주 근본적인 문제에 진짜 빠져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 돌파하고 있는가? 진짜 정부가 포용적 성장을 한다고 그러면 되겠죠. 우선 저는 대통령의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되고 한 명도 예 없이 다 잘 사는 성장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한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 다르게 태어났습니다. 기회는 균등할 수가 없습니다. 다양하게 주어져야 되고 과정은 자유롭게 선택돼야 되지 정부가 강요하면 안 됩니다. 자유롭게 선택한 결과는 책임 있게 수용되는 게 맞지 결과를 가지고 다시 정의로움을 정부가 판단하는 순간 전체주의에 흐르고 국가계획주의로 흐릅니다. 다 같이 잘 살고 정의로움을 앞세운 정치체제가 가난에 빠뜨리지 않은 나라가 없습니다. 베네수엘라가 그 대표적인 나라고 공산주의가 그렇고 북한의 주체 사상이 그렇습니다.
OECD의 포용적 성장은 결과를 똑같이 주는 게 아니라 기회를 최대한 많이 주는 게 포용적 성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제적 기회를. 월드뱅크가 무엇이 포용적 성장이라는 데서 보면 상대적 빈부격차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절대적 빈곤층을 없애는 것이 포용적 성장이라고 그러고, 소득 재분배가 아니라 고용의 확대가 돼야 이게 포용적 성장이라고 합니다. 단기적인 배분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생산 활동에 참여하는 인구를 늘려야 한다고 합니다. 집안에 가장이 혼자 4천만 원 버는 거 하고 부인하고 가장하고 아들이 각각이 3천만 원씩 벌면 훨씬 부유한 가정이 됩니다. 자꾸 이 정부는 가장 혼자 벌어서 가구가 먹고 살던 80년대 생각, 개인의 소득하고 가구의 소득과의 연관관계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 못하고 있습니다. 자, OECD가 포용적 성장을 하라고 한국한테 구체적으로 권고한 거가 정규직 일자리 보호는 낮추고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적 보험을 확대하고 교육 훈련을 통해서 노동시장에 더 많이 들어가게 해서 노동시장의 이중화를 타개하라는 겁니다. 여성이 경제 참여율이 낮으니까 육아 지원을 하고 파트타임 잡을 많이 만들어서 여성이 경제에 참여하는 기회를 늘려라. 노인 인구가 늘어나니까 임금과 고용 구조를 유연하게 해서 노인들도 계속 일하게 해야 노인의 빈곤을 탈피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OECD가 한 보고서에 정반대의 정책을 하면서 그게 포용적 성장 정책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어느 나라나 경제 자유도가 사회를 잘 살게 하는 거고요. 재산권과 법치주의이지 사회적 대타협이 의사결정 구조가 되면 안 됩니다. 저는 어떤 타겟책이 돼야 되냐. 우리가 인구가 부담으로 생각하던 거하고 인재가 모든 경쟁력의 핵심이 인재라고 보는 거가 근대적 경영 또는 근대적 경제학의 근본적인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경제학에서 L하고 K, 노동과 자본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손이 아니고 요즘은 브레인이죠. 그래서 이 브레인들이 얼마나 투자하는 나라에 따라 전혀 다릅니다. 땅에다가 구멍만 파면 석유가 나오는 두 나라가 있습니다. 노르웨이하고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경제적 자유를 주고 인간에 투자했던 노르웨이는 그렇게 갔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미 80년대 피크를 친 이후로 형편없는 나라로 쳐져 있습니다. 우리의 포용적 성장을 하면 일자리를 늘려야 되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좋은 일자리라고 하는 환상을 버려야 됩니다. 좋은 일자리 없습니다. 좋은 일자리가 아니라 모든 일자리는 좋은 일자리고 귀한 일자리라고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건 노동시장의 유연화 없이는 도저히 안 될 거고요. 교육개혁을 통해서 저는 많은 희망을 우리 사회에서 봅니다. 옛날에 주방장은 부가가치 생산 못하는 직업이었습니다. 근데 요즘 TV에서 셀럽 중에 하나가 셰프들이죠. 왜? 자기 메뉴를 만들 수 있는 창의성이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을 잘 받았고 트레이닝이 됐고 BTS가 전 세계로 팔고 요즘은 무슨 상어가족 노래가 빌보드 차트에 올라가서 됐습니다. 자, 그런데 왜 기업이 영리적으로 이런 직업 교육을 해가지고 학교를 세워서 전 세계적인 네일 아티스트 만들고 셰프도 만들고 소믈리에도 양성하고 제빵사도 만들면 안 되게 하느냐. 저는 우리 사회에서 제일 먼저 깨야 될 게 교육하고 의료는 비영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환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은 다 유럽의 몬테소리하고 핀란드 교육 방식이 기업들이 다 조인트 벤처로 와서 다 실험을 하고 MBA도 다 실험하는데 대한민국은 왜 못하느냐 하는 거죠. 그리고 서비스 산업이 기업화될 수 있도록 교육, 의료, 금융 특히 이런 데 시장 자유로 확대하기 전에는 없을 거다. 그리고 시장에 의해서 중소기업들이 M&A가 되고 대기업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생산성을 초과하는 이렇게 높은 인건비 상승의 부담을 우리가 어떻게 흡수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저질러진 일이고 이 비용은 상당히 오랜 동안 우리 경제가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의 가처분 소득을 놀리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통계에서 나왔습니다. 가처분 소득이 다 줄었습니다. 국민의 가처분 소득을 놀리는 방법은 감세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래서 정부가 이념이 아니라 이성에 의한 경제 정책을 쓸 수 있을 때까지 정부가 가장 큰 경제 위협 요인이라고 하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그럼 기업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난세에 이제 강자와 약자가 가려지죠. 정치는 함부로 못 바꿉니다. 바뀔 것 같지 않습니다. 당분간. 그러면 상수로 두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 여의도하고 청와대 쪽에서 경제 다 망치고 있는데 이제 각자 도생을 해야 된다. 그리고 위험한 세상에 오니까 선제적 구조조정 하셔야 되는 거고, 극도의 위기의식일 때 우리는 혁신에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안 되면 빨리 글로벌의 선택폭을 넓히는 수밖에 없습니다. 카카오한테 선점된 메신저 시장, 네이버는 일본 가서 성공을 했습니다. 이렇듯, 자, 이 오른쪽 그래프는 닷컴 버블이 꺼졌을 때 애플의 주가가 5불에서 1불로 떨어졌습니다. 회사 망한 것 같죠? 그런데 이게 긴 기간으로 보면 애플 주가인데 저 화살표 있는 데가 닷컴 버블 때 애플 주가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가치가 있는 회사는 환경적 변화나 이런 거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다. 근본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저는 우리 젊은이들이 툭하면 대기업이 기술 탈취하네, 대기업의 독점 때문에 재벌이 저 빵가게에서부터 다 해서 사업 계획 없다고 그럴 때마다 속으로 웃습니다. 전 세계 어디도 대기업이 중소기업 자영업자를 위해서 시장을 비워놓는 나라는 없습니다. 세상에 빈 시장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돈 벌려는 사람 천지가 다 세상인데, 자, 우리가 명품 시계를 만들어서 스위스하고 경쟁한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본의 카시오는 다른 전자시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새로운 시계 시장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애플과 삼성전자는 스마트 시계를 만들기 때문에 새로운 시계 시장을 팔고 있습니다. 항상 새로운 시장은 만들어지는 거지 비어있는 시장을 누가 가는 자비에 의한 시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혁신을 할 수밖에 없고요. 돌이켜보면 우리 벌써 아득한 옛날이지만 IMF 외환위기 때 파산의 위기에 몰렸던 많은 기업들이 새로운 혁신 제품을 내놨습니다. 집안에 냉장고 하나만 쓰면 될 줄 알았더니 김치 냉장고라는 게 만들어졌고, 제가 직장 생활했을 때 일본 갈 때마다 코끼리 밥통 사오라는 부탁 여러 개 받아가지고 밥통만 5개씩 들고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쿠쿠 밥솥이 나와서 일본 밥솥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동아제약의 바카스디를 위협한 비타500이 나왔고, 2080 치약이 멋있는 이름으로 나와서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기업은 혁신을 해야 되고요. 우리 경제는 기업인들은 정부가 생각하고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또는 저처럼 밖에서 구경하는 교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움직이고 있다는 게 저의 평소의 생각입니다. 보시면 이 우리나라 제조업의 일자리가 쭉 줄어들다가 2009년서부터 2010년까지 쭉 반등을 했습니다. 제조업 일자리를 준다고 그랬는데 반등을 했어요. 그리고 97년 IMF 이후에 2002년까지만 해도 고용을 6% 줄이면서 구조조정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2009년부터 15년 사이에는 부가가치 3.9% 느는데 고용이 2.7% 느는 반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제조업, 2016년까지 잘 나가던 제조업을 최저임금을 올려가지고 6만 개, 10만 개, 20만 개씩 일자리 파괴한 거는 이번 정부입니다. 이 좋은 추세를 확 꺾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 반등이 어디서 일어났나를 보면 여러 지표에서 나옵니다. 이 제가 보여드리는 지표는 KDI의 김주환 수석 에코노미스트가 본 보고서입니다. 보시면 이 단위 노동임금도 2009년부터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생산성보다는 높게 임금을 주는 기업들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1인당 부가가치하고 대기업의 격차도 2009년서부터 반등을 했고, 중소기업의 1인당 인건비하고 대기업의 인건비 격차도 2009년서부터 반등을 해왔습니다. 이 어디서 무슨 변화가 있나를 들여다보니 우리나라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통적인 주력 산업은 조선, 전자부품, 철강, 자동차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다 고용이 줄었습니다. 최근에. 그런데 비주류 제조업이라고 새로 생긴 제조업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초의학 및 생물화학적
제조업, 바이오하고 메케닉스가 합쳐지는 분야입니다. 의료 및 관련 제조업, 의료 용기 제조업, 산업용 로봇, 측정기기, 축전지 제조업, 화장품 제조업, 이런 데서 7%에서 11%의 고용 창출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 제조업이 어마어마한 신진대사에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해주고 빨리 기업들은 이런 쪽에 변신을 꾀해야 된다는 거고요. 제조업은 인건비가 높은 나라에서 싼 나라로 이전을 했는데 최근에 4차 산업혁명을 하면서 다른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여러 번 들으셨겠습니다만 아디다스가 독일의 스피드 팩토리 만들어서 개인용 신발을 만든다는 겁니다. 3D 프린터하고 로봇하고 AI를 써가지고 각자 발에 맞는 신발을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개인화하면 먼 나라에서 주문해서 배로 싣고 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신발 하나를 넉 달씩 기다리고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문하면 2, 3일 만에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술이 첨단의 지금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이 돼서 매스 커스터미제이션이 가능하면 당연히 개인화되면 시장 가까이 가야 되고 가까이 되면 비싸게 받을 수 있는 거죠. 똑같은 현상이 최근에 중국에 있는 봉제 회사가 루지애나에 있는 이 로봇 재봉틀 회사하고 결합을 해서 루지애나에다가 투자를 했습니다. 이게 이 로봇이 무인 자동화 로봇이 하루에 80만 개의 티셔츠를 만듭니다. 그리고 다 개인화된 겁니다. 이름도 새겨주고 사이즈도 주문. 그러니까 티셔츠 하나를 방글라데시에서 생산하면 그거 배송하는데 물류 비용을 당할 수가 없죠. 주문 생산한 거를 낱개로 할 때는. 그래서 낱개로 해서 커스터미제이션 하니까 시장 가까이 가야 되는 거고 이래서 공장을 되돌려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매스 프로덕션에서 매스 커스터미제이션으로 가시려 되니까 이런 로봇이나 소프트웨어나 AI 중심의 투자를 하셔가지고 시장 가까이 갈 수 있는 산업으로 재창조하실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 산업에 맞는 매직 솔루션을 다 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비결은 없고요. 저는 우리 사회가 사십 없고 행십 없고 노동운동 하던 사람들이 지배하는 세상이 계속되면 희망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은 일자리 만들어 본 적이 없고, 제가 일자리위원회 첫 이번 정부 들어갔을 때 가서 부위원장님하고 대판 싸우고 그 다음부터 잘려서부터 안 불려가는데요.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들이 일자리만 만들었다. 여기 일자리 만들어 본 사람이 한 명이나 있냐. 왜 독일의 하르츠 개혁은 하르츠 개혁이라고 부르냐. 하르츠가 폭스바겐의 인사 담당 최고 경영자였습니다. 남이 부를 창출하는 데 가서 뒷다리나 잡고 늘어지던 사람들이 정치 권력의 리더십을 다 포진하고 있고, 중국, 미국에서는 40대 창업자들이 국가의 영웅으로 대접받고 있는 사회하고 기업인들을 다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사회하고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그 절망은 우리가 다 접어두고 그래도 결코 절망하거나 낙담할 수 없는 숙명의 직업이 최고 경영자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이 어려운 때를 헤쳐나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